자,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권이라고 해서 페이지는 이제 4장 173쪽입니다. 173쪽에 이제 북한의 정치 체제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북한의 정치 체제, 그리고 뭐 통일 정책, 북한의 도발, 한미 동맹, 그리고 뭐 군대 역사, 그리고 역사 왜곡, 뭐 이런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그 한국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뭐 수능이나 뭐 공무원도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이제 특별히 만든 거예요. 책도 새로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한국사 책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특성화예요. 그래서 이 부사관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이걸 공부하시고 다른 시험을 본다? 필요 없어요. 다른 시험은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만 나오니까. 페이지 이제 173쪽이고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 같은데, 다른 과목이 아니고 다른 직렬이죠. 다른 이제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정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군인이 될 건데 저걸 알아야 뭐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저걸 모르고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그 역사,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체제, 지배 체제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군인이 돼서 일을 하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173쪽의 북한의 정치 체제로 갈게요. 북한 정권입니다. 일단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괴뢰 집단입니다. 우리 헌법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괴뢰 정부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북한 정권의 형성. 그래서 북한 광복 직후에 북한 정치 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복 직후. 광복이라고 하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이제 1945년에 그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 애들이 이제 패망하고 그리고 광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북한 쪽에 움직임이 어땠을까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표로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파가 있어요. 국내파 그리고 국외파가 있어요. 국외파. 자, 국내파가 있고 국외파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국외파 같은 경우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도 국외.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사회주의 계열,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국내 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국내 세력들, 그렇죠? 그래서 원래부터 국내 세력이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국내파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 진영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 진영이 또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다 있었다. 해외파는 이제 허가이 등 사람 이름이에요. 허가이 등의 소련파가 있었고 김두봉, 김두봉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그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어서 조선 의용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세력. 친중국 연안파도 있었고요. 자, 또 김일성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등의 이른바 빨치산 유격대장, 유격대 세력 경쟁이 이제 가담을 했고,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 세력이 북한 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급부상하는데 이 북한의 이제 김일성파는 갑산파라고도 합니다. 자, 북한 정권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표로 가세요. 2번입니다. 1945년 10월 달에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위원장 조만식입니다. 조만식. 그래서 북조선, 북한 5개 도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있었고요. 김일성이 이제 책임 비서였구나. 46년 3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제 모태가 되었다. 그 아래에 보시면 48년 9월 9일 날 48년에 일까지는 모르셔도 되죠. 그래요. 편하게. 48년 9월 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요. 인민공화국. 그래서 48년 우리가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9월 달에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48년 12월 달에 유엔에서 이쪽은 국가로 인정 안 하지요. 그렇죠. 자, 173쪽 계속 봅니다. 이제 김일성 유일체제. 김일성 유일체제로 가자. 어, 1950년대 얘들이 이제 어떻게 김일성 체제로 만드는지 보자. 독재 기반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숙청이에요. 얘들은 무조건 숙청합니다. 숙청. 대표적으로 뭡니까? 1950년대 뭐 있었죠? 6.25 전쟁 있었죠? 6.25 전쟁이 책임을 물어서 싸그리 다 쳐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독재 기반을 강화했고요. 2번에 보시면 이제 남로당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패전을 물어서 싸그리 다 없애요. 그래서 남로당, 국내파, 공산주의자 다 제거하고, 자, 연안파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시면 김두봉 중심 연안파. 그래서 이제 50년대 종파 사건이 있습니다. 종파 사건. 8월 종파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종파 사건은 뭐냐면 56년에 있었어요. 56년. 적어드릴까? 네. 1956년 종파 사건이 있었는데 김두봉 중심의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한 것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74쪽에 사료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8월 종파 사건입니다. 김일성 숭배를 둘러싸고 김일성파 그리고 반김일성파가 있겠죠. 여기에서 권력투쟁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사회주의 체제 구축 작업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 말까지 맨 끝에 있어요.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합니다. 그래서 국유화하는 것이 얘들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국유화, 국가 소유죠. 국가 소유, 국유화로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김일성의 대외적 자주성에 대한 강조, 주체 사상 성립으로 작용을 했다. 네 번째 보시면 그 군중 동원의 정치 노선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군중을 동원합니다. 동원해서 와 우리께 맞다 와 그러면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와 이쪽 와 이쪽 이런 쪽. 그래서 군중 동원을 정치 노선. 자, 첫 번째 6.25 전쟁 이후에 노동력 부족 형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맨 처음엔 독려를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쳐내겠죠. 세 번째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뭡니까? 천리마 운동입니다. 천리마 운동. 하루에 1000리를 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일을 내서 돈을 벌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잘 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권력 장악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가면요. 장악을 합니다. 권력을 장악하는 1960년대 상황. 그 아래 배경에 보시면 중간쯤에 김일성 유일의 지배체제가 구축이 됐다. 왜요? 다 잘라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지배체제. 아하, 그렇구나. 유일지배가 이루어졌구나. 지속적인 숙청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사 노선입니다. 그래서 4대 군사 노선. 자, 4대 군사 노선은 무엇이냐? 전 인민의 무장화. 와. 전 국토의 요새화. 와. 전군의 간부화. 와. 전군의 현대화. 와. 이게 네 가지인데요. 얘들 지금 보면 뭐예요?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전인민의 무장화, 전부 무장시키고 살벌하죠. 전국토의 요새화, 전체가 다 군사기지다 이런 얘기고, 전군의 간부화, 전체가 다 군인들이 다 간부다라는 거고, 전군의 현대화, 우리는 현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도 좋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주체사상을 강조했던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가면요, 얘들은 미친 듯이 주체사상을 강조해요. 자, 주세계의 권력이 집중되는 권력 구조를 갖고 있었고, 주체사상입니다. 얘들은 주체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을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합니다. 숭배시. 그래서 김일성의 우상숭배. 그럼 좀 있으면 이것이 이제 이상하게 가가지고 김일성은 신이다. 그래서 신격화 시켜버립니다. 자, 그 독재 권력의 강화. 그렇죠? 1972년에 뭘 만듭니까?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사회주의 헌법. 요것은 뭘 얘기한다? 독재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냥 독재, 권력 독재. 왕이죠, 왕. 김일성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랫줄에 1974년부터 20년에 걸친 권력 승계 작업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김정일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사회주의 헌법. 그래서 1972년 12월 북한은 그 9월에 제정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없애버리고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했으니 이것이 12월 달에 있었던 독재헌법,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새 헌법에는 김일성이 절대 권력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주석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재를 합법화하면서 주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요것이 얘들의 얘기하는 사회주의 헌법 주체사상이구나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175쪽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얘들이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175쪽입니다. 대남정책. 요것을 위해서예요. 얘들은 항상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요. 대남 정책의 변화,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친구잖아. 그렇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상은 어떤 목적이 있죠? 무력을 통해서 항상 도발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야 하지만 한쪽 면에서는 계속 도발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발이 언제입니까? 1968년에 있었던 김신조 사건이에요. 김신조. 그래서 김신조 사건은 어떤 내용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31명의 무장 공비를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당시에 이제 지금의 청와대 뒷산에서 31명이 잡히는데 30명은 다 죽어요. 자폭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한 명만 남았으니 그것이 김신조입니다. 이 친구를 잡아서 생포해서 이제 물어봤죠.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박정희 뭐가지 따로 왔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난리가 났던 사건이 김신조 사건인데, 자, 이때 우리는 평화적으로 할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1명을 내보내가지고 사회 혼란을 선동했던 애들이 북한이다라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김일성 중심의 지배 체제 강화입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가 싹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이것만 정리해 두세요. 자, 56년 9월 달 있죠. 56년 9월 달 여기가 이제 종파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딱 끊어서 이때 이제 1950년대죠. 그래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것. 그래서 이때는 뭐 대부분이 이제 반대 세력은 숙청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러다음에 이제 61년부터 69년까지 있죠. 방금 봤잖아요. 60년대 뭐 했다? 권력을 장악했을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 장악, 그리고 자신들의 지배를 그 김일성의 유일 체제로 가게 되는 것. 요게 이제 목표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72년,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72년은 방금 봤지만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강조한다? 미친 듯이 주체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우상화 작업에 착수하니 요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기억하시면 뭐 문제 푸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표에 72년 12월 달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국가 권력 주조를 뭐로? 주석 중심으로 개편했다. 주석. 거기 체크 그만해 두세요. 그래서 사회주의헌법은 주석을 만든 것이다. 자, 이제 김일성 후계 체제입니다. 김정일 후계 체제. 자, 김정일 후계 체제인데 이제 2세대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혁명 2세대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김정일을 비롯한 김일성의 친인척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다. 그 아래 보세요. 후계체제 확립 1970년대부터 있었어요. 1970년대부터 아버지는 신이 됐잖아요. 그렇죠. 김일성. 김일성 이제 신이니까 왕이니까 왕자. 그래서 세자를 책봉해야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1970년대 가면 김정일 체제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94년 되면 김일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 후에 권력을 승계합니다. 이때 이제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이때 그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당시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자라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김일성이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애들이 얘기하죠. 야, 니들은 왜 우리 주석이 돌아가셨는데 오지도 않느냐? 조문해라. 라고 하면서 조문 파동도 생깁니다. 이때. 자,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아져요. 아무튼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자, 배경 볼까요? 주석제 신설과 후계자 공인. 당연히 사회주의헌법이 등장을 했잖아요.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가장 골자가 되는 것이 뭐죠? 주석입니다. 주석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화했고요. 자, 그리고 후계자로 공인을 합니다. 이때 후계자 공인이에요. 후계자를 지목하지요. 누구? 김정일이 내 다음 뒤를 이은 그 통치 권력자가 될 것이다. 자, 1인 지배체제로서 그 김정일은 1973년에 당 비서가 돼요. 그래서 당 비서라고 하니, 선생님 비서가 뭔데요? 그냥 비서가 뭐 비서죠? 뭐 아닙니다. 이 비서라는 거는 이 당의 비서. 얘들은 일당 유일 체제죠. 그러니까 당이 하나예요. 당이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부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방위원장이에요. 1993년에는 국방위원장. 자, 국방위원장에 이제 취임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김정일이 살아 있었을 때 뭐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것이 1993년이다. 자, 이제 1970년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들은 선군 정치라는 것을 밀어붙여요. 먼저 군대가 먼저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군사를 제1의 국사로 내세우고 군력 강화를 하는 거예요. 군사력 강화죠. 군사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선군 정치예요. 그 아래 보시면 강성대국론 뭐 이렇게 했는데 1990년대 힘들었을 때 뭐 요것을 가지고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인데 그 아래 이제 아래 됐고 한 장 넘겨보세요. 176쪽입니다. 176쪽에 보시면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김정일이 언제 1993년에 국방위원장이 취임을 하죠. 그 다음에 1년 뒤에 김일성이 사망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와 선생님 그러면 김일성이 당시에 뭡니까? 주석이잖아요. 주석이니까 주석을 승계했겠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안 그랬습니다. 자, 이 김정일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어디 함부로 내가 막 할 수가 있느냐.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야 돼. 그래서 3년 동안 유언을 받들어서 통치한다. 말 그대로 유은 통치가 시작돼요. 3년 동안 유은 통치를 합니다. 와,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와 효자네 뭐 이렇겠죠. 그렇죠? 3년간 유은 통치를 하고요. 근데 이건 다 계획적인 거예요. 김정일은 국가 주석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가 주석제를 없애버려요. 와 선생님 국가 주석제가 없어요? 예, 북한은 국가 주석제가 없어집니다. 이 국가 주석제를 없애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신이라는 얘기죠. 왜? 자, 주석제는 김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주석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딱 한 명. 내가 감히 어떻게 신하고 맞대을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없앴다. 그러니까 주석은 없는 것이야. 우리 아버지만 주석이었던 거고 우리나라 끝날 때까지 주석은 없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그냥 우상 중에 상우상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국방위원장이 주석을 대행하는 헌법으로 개정을 했으니 그러면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위원장이 주석을 대행하는 거예요. 에이, 그럼 그렇지. 하지만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 자신은 아버지를 또 추대한 것이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을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80년에 후계 체제를 공식화했다라는 건데 이제 김정일 후계 체제예요. 누가 뭐래도 이제 김정일이다. 자, 1991년 인민군 사령관에 취임하고요. 2년 뒤에 국방위원장에 취임을 하니 93년에 취임했다니까요. 93년에 그렇죠? 자, 그리고 94년에 되면 김일성 사망 뒤에 유은 통치를 전개했으니 몇 년 동안 3년 동안 유은 통치를 했었다라는 거죠. 화살표 일로 가야지. 자, 1998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주석제를 폐지했으니요. 그렇죠? 이제부터 주석이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했다라는 건데, 자, 김정은은 언제? 2011년 그렇죠?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해요.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바로 권력을 승계합니다. 자, 그리고 2011년 12월인가요? 그때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위원장이 취임하고요. 국방위원장이 바로 취임해요. 그리고 당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당 비서로 바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 김정은 체제는 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 보세요. 김일성도 50년부터 70년까지 해서 계속 자신의 우상화 정책을 했고, 그렇죠? 20년 가까이. 자, 그러면서 우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자신의 그 위치를 공고히 하느라고 정신없었죠. 근데 김정은은요, 아무것도 없다가 뜬금없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김정은 체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그 권력을 승계하려고 했었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왜? 얘들은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보겠지만 군사 도발을 할 때 언제 도발을 하냐면 이 체제가 불안할 때 도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좀 위독하다 막 그러고 김정일 위독하다 이럴 때는 도발로서 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이제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야 얘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우리 남쪽을 도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 좀 하자. 이런 그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긴장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형성되었는데 내용을 좀 보세요. 2010년에 그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과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011년에 보시면 김정일 사망을 한 다음에 바로 그 권력을 승계하고 2012년 당 비서 그렇죠? 그리고 국방위원장 취임 바로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자, 김정은은 불안하죠. 그렇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탄탄하게 했었는데 자신은 권력의 그 정치 기반이 좀 부족하니까 이때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만들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북한은 이런 체계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표 아래 보시면 미국과의 관계 진전에서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있었는데
한반도 핵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 기본 협의서가 체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죠. 이것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 뭐 이럴 때 이제 다 설명드리니까요. 자, 이제 176쪽의 아래쪽 보시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나옵니다. 자, 주체 사상이 뭐냐라는 거죠. 주체 사상. 자신들의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북한의 사상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북한 정권 초기의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1인 독재 지배체제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주체 사상.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옹호하는데 미친 듯이 주력했던 것이 주체사상이었다라는 것이요. 자, 특징 뭐 보시면 이론 체계화를 시도했는데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다 주체잖아요. 그렇죠?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정치에서도 자주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자,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177쪽 보세요. 이 주체 사상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사회주의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들은 왕조 체제지 사회주의라는 나라가 아니다. 왜냐면 이게 나와요. 자, 1970년대. 자, 이때 주체 사상 그래도 봐줄만은 했다라는 거예요. 뭘 봐줄만은 해요. 그래도 요쪽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들 같은 때는 뭐라고 했냐면 마르크스 있죠. 마르크스 그리고 레닌 이들이 얘기했던 그 사회주의 개념 있죠. 요것을 유지하려고는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의 공식 이념이 뭐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변질되지요. 자, 1980년대 주체 사상으로 갑시다. 자, 1980년대 가면요. 전 세계 공산국가가 몰락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이제 좀 이따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와 레닌 요 사회주의 있지? 요것은 예외다. 제외한다. 우리는 얘들의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벌써 지금 뭐예요? 사회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무슨 사회주의예요? 지들이 부정해놓고. 그렇죠? 주체 사상이 독자적 통치 이념으로 정착이 되고요. 한계 및 문제점 보세요. 자, 독재 정권을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었던 게 주체 사상이 무조건 독재예요, 독재. 독재를 위해서 했던 것이 주체 사상이고.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바꿔. 그러니까 이 사상 아니야. 우리는 사회주의 아니야. 이 얘기죠. 자, 독재 정권 형성 땡땡. 사실상 개인의 권력 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도구로밖에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 이 주체 사상이라는 1인 지배 체제의 강화의 우상화 이런 것들. 신분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신분제도를 만들었어요. 지들끼리 신분제도. 그러니까 얘들은 신분제도가 있는 신분사회예요. 얘들이 신분사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들의 신분이 있다. 뭐 예전에 이제 양반, 평민,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평민은 없고 다 양반과 노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주체 사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식 사회주의예요. 얘들이 얘기하는 게 이상한 사회주의입니다. 이때 80년대 있죠. 이때 사회주의를 벗어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얘기해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야. 북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식 사회주의. 그래서 조선민족 제일주의입니다. 조선민족이 최고야. 조선민족 제일주의. 자, 우리식 사회주의가요. 사회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빠진 내용의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다. 자, 첫 번째 형성 배경. 하지만 지들이 얘기하니까 사회주의 이러는 거예요. 1980년대 중후반 동구 사회권과 소련이 계속 붕괴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불안할 때 가만있어 봐. 이걸로 하니까 얘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붕괴했구나. 자, 그렇다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붕괴하니까 다음에는 우리 차례에 얘들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거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붕괴하니까 이제 다음번엔 우리 차례니까 야 이걸 보강을 하자 라고 해서 보강한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아래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 제일주의.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 개방으로 시작된 동유럽 사회주의의 국가 몰락, 독일 통일, 그리고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해체 등 정세 변화는 독자적인 노선을 고집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였다. 그렇죠?
북한 애들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자,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선민족 제1주의를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색하죠? 자, 아무튼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선군 정치를 좀 볼게요. 선군 정치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디 있습니까? 선군 정치. 아, 저기 있네요. 선군 정치는 뭐예요? 군대가 다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선군 정치입니다. 인민군대 강화에 힘을 넣고 인민군대 위력에 의거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 이게 지금 보면 뭐예요? 군대의 뭐예요? 위력이래요. 위력이라고 하면 힘이에요, 힘. 그렇죠? 그래서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선군 정치라는 건 군대의 그 힘을 가지고 위협해서 이끌어 나가는 정치입니다. 뭐 지들은 이제 그 좋게 아름답게 포장을 했지만 결국엔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배경 보시면요. 목적. 군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인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얘들이요. 분단이 된 바로 직후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얘들이 사회주의가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못 살게 돼버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예전의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선군정치다라는 거예요. 자, 좀 살벌하죠. 얘들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인민, 그러니까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자,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군정치죠. 그 목적의 끝부분 보시면요. 군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이에요. 군대가 뭐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것들 봐라. 군대, 우리는 전 인민의 뭡니까? 전 인민의 뭐예요? 무장화예요. 전 인민이 다 군대인데 군대를 무시해? 그러면 안 되지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외교적인 고립, 동구사회권의 소련과 붕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남아있는 거 뭐죠? 군대예요. 왔죠, 요것들 봐라. 얘들 우리 군대가 강하면 위협하지 못할 거야. 그런 목적도 있었다는. 자, 1990년대 선군 정치는 어떻게 갔냐? 1990년대 논의가 되기 시작됐다라는 거야. 본격적으로. 그래서 정치의 한 표면상을 장식해야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지들끼리 만든 것이 선군 정치예요. 1998년에 북한의 핵심적 통치 기치로 우리는 앞으로 군대로서 정치하는 거야 라는 것을 내걸었다라는 거예요. 자, 2000년대에 보면 2009년 개정 헌법에 북한의 지도 이념으로, 우와, 이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2009년 헌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법에다가 명시해놨다라고 살벌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지도 이념입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 선군 정치에 의해서 북한에서 지도해야 돼. 이런 생각이죠. 자, 2010년대는 뭡니까? 사회주의 기본장치 양식으로 규정을 했다. 뭐 말할 거 없다. 그렇죠? 요걸로 헌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북한의 체제는 선군 정치다. 됐습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 볼게요. 178쪽입니다. 군의 역할이 강조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 활용을 좀 봐야죠.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이 국가 재반 부분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국가 전 분야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다? 군대다라는 거예요. 선군 정치.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선군 정치의 한계가 나옵니다. 경제적 위기, 외교적 고립에서 정권 유지를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압, 그리고 위압,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이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다라는 거죠. 김정일 정권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수단이 선군 정치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그 아래 북한의 경제 변화입니다. 이제 경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 얘기는 뭡니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잘 산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공동체죠. 뭡니까? 국가 소유예요. 모든 게 국가 소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사유제도도 예외적으로 인정은 한다라는 거예요. 우와, 선생님 그래요? 어떤 거요? 근로소득. 돈 얼마씩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근로소득도 사유제도.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일용소비품.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어려운데 뭐 생필품 요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사유제도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일부. 자, 그리고 그 기본 체제 보세요. 필요 최소한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는 보완적인 작업도 있다라는 거. 국제 분업 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 경제를 형성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것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국제적으로 고립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조금 있다가 뭐 하죠? 개방해요. 웃기는 애들이에요. 사회주의라며요. 그렇죠? 폐쇄 경제라며요. 그런데 개방을 합니다. 현재도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계속 공부할 겁니다. 자, 자립적 민족 경제 2번 해보세요. 의미, 생산의 인적, 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하고 내부에서 생산한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립적 경제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다 만들 수 있다. 자급자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뭡니까? 3번의 변화 보세요. 그래서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 붕괴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역을 했던 그 나라들이 붕괴되니까 무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 분업 질서를 인정하는 개방형.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개방하자. 그래서 개방형으로 돌아서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통제하는 상태에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이죠. 자, 3번에 보시면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중공업이 우선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불균형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냐? 자, 원래는 어떻게 돼야죠? 기본적인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먼저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반 산업이 잡힌 다음에 중화학공업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나중에 하고 먼저 경공업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이거부터 했어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왜죠? 무기. 그렇죠? 무기 같은 것을 공급을 하려면 중화학공업이 먼저다 말이죠. 이걸 먼저 하니까 이거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기반, 경제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중공업 발전의 결과 보세요. 김정일 시대의 맨 끝에 보세요. 북한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민생 경제 부분에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군사와 경제를 병진 같이 가게 하는 것이 얘들이에요. 군사와 경제. 그래서 1960년대 중반 국방 자유를 강조했고요. 군사력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경제 불균형. 북한의 군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렇죠? 군사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쓸 돈을 얻다가 여기다가 갖다 쓰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농업 협동화 운동. 그래서 우리도 노력했다라는 거죠. 얘들이. 농업 협동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1953년이에요. 와, 선생님 이때는 잘 살았다며요. 그렇죠. 이때는 얘들이 잘 돌아갔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공업화에 필요한 식량과 원료의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농촌 노동력, 여기 농촌에 노동력 있지? 여기로 와서 일해? 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업부로 이전하는 정책.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발전이 되니까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와, 돈 많고 막 잘 산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이 부딪히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 자, 179쪽입니다. 천리마 운동도 있었어요. 천리마 운동. 자, 천리마 운동은 뭐냐? 북한에서 시행했던 천리마 운동인데요.
하루에 1000리를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웃겨요. 한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얘가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영웅으로 떠받들어 버려요. 와, 영웅. 그러면 우와, 저 사람은 영웅이야. 그러면 이제 B나 C나 D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와, 영웅이 되는 거는 간단하구나. 그렇죠? 나도 열심히 하면 영웅이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떠받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그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이 천리만운동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 보시면 주민들의 생산 노동 참여를 독려했고 중화공업을 계속 우선시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천리만운동이 요랬다. 그래서 50년대 얘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업협동운동과 천리만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북한 다 필요 없고 북한의 그 개방 정책을 한번 봐보자. 선생님, 얘들이 그러면 돈 잘 벌었고 막 이렇게 설명 많이 해주시니까 지금 뭐 잘 살겠네요? 택도 없는 방송이죠. 그렇죠? 무슨 잘 삽니까? 개방 정책이 왜 됐겠어요? 이게 무너지니까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거잖아요. 자, 애들이 이제 이 북한의 개방 정책 179쪽에 2번 보세요. 북한의 개혁 정책. 자, 첫 번째 합영법과 합작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4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합영법, 합작법 이런 걸 만들었다. 와, 드디어 나왔네요. 외국인들에게 투자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해외 자본금을 유치하려고 했었다는. 누가 투자해요? 그렇죠? 안 한단 말이죠. 자, 내용. 서양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안 됐다는 결과.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의 대치 상황이 있는데 미국인들이 돈 쓰겠어요. 그렇죠? 안 해요. 외국 자본과 투자 기피 누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투자하면서 요거를 외국인들의 돈을 모으려면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뭐 기구, 건물 이런 거 세워야죠. 그래서 세웠단 말이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단점이에요. 자, 그리고 경제특구도 개발합니다. 야, 얘들이 경제특구를 만들었어요. 이 경제특구는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중국 애들이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경제특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본거래, 그렇죠? 시장거래를 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놨으니 그것이 경제특구인데 이것을 보고 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놨던 것이 북한의 경제특구입니다. 그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낮은 선봉 무역지대예요. 두만강 쪽인데 요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뭐 이 연해주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삼각지대를 만들어 놓는 이런 그 지역도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위치에서 나진과 선봉 이렇게 이어서 여기는 무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할 수 있으니까 여기선 해라라는 자유무역지대를 공포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을 만들어요. 1992년에 외국인 투자법인데 안 한다고요. 누가 투자 안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2002년 7월 1일 그래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요것이 이제 예전에 언제죠? 몇 년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자, 시장 기능의 부문 활용을 의도하는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게 내용은 뭐냐? 그 아래 보시면 군수산업 계획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민수산업은 시장 기능을 도입해서 나눠놓은 거죠. 국가가 관리하는 것 따로 시장이 관리하는 것 따로. 그래서 그 아래 보면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 이건 국가가 안 되며 그것까지 시장에서 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 아래쪽 리을번이죠. 네 번째 거 보면 2009년 화폐개혁이 있어요. 얘들이 2009년에 화폐개혁을 하는데
이때 그냥 화폐 개혁이 잘못됐죠. 그래서 그냥 엄청 낮아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심해졌다라는 거. 그 아래 보시면 2010년 중앙집권적 계획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을 했다라는 거.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80쪽입니다. 기타 보세요. 신의주를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개성공단을 착공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다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자, 낮은선봉 무역지대 6번째인데요. 2010년에 낮은선봉 자유무역지대와 황금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해서 미친 듯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북한의 인권인데요. 북한의 인권. 자,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 없지요. 북한 애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써놓읍시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죠. 현재까지. 왜 질타를 받냐면 얘들은 진짜 무식한 제도가 있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어요. 공개 처형이라는 것은 살벌한 거죠.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마을 한가운데 놓고 광장에다 놓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눈 가리고 나무에다가 눈 가리고 이제 묶어놔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총으로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공개 처형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이런 나라가 있대요. 그렇죠? 이게 북한입니다. 그게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지요. 그렇죠? 유엔에서도 막 뭐라고 해요. 저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냐. 자, 그리고 얘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탄광이지요. 얘들은 뭐 잘못하면 탄광 보내버려요. 그냥 야, 너 뭐야? 너 나 반대해? 오케이, 알았어. 체포해, 보내. 요것이 정치범 수용소인데 1956년부터 시작됐어요.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몰아서 투옥하고 처형하고 상강 오지로 보내버리죠. 자, 그리고 생활권 침해입니다. 생활권이 없어요. 얘들은. 북한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생활권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거주 이전 자유가 없어요. 이사 뭐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여행? 못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거예요.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종교 있지요? 종교도 안 되는데 이것은 아편으로 규정해놨어요. 야, 지금 정신 나간 거죠. 종교는 아편으로 규정했다. 이게 뭐랑 일맥상통합니까? 김일성 우상화지요. 우상화. 김일성 믿어야지 무슨 이상한 걸 믿고 있어? 종교 아편입니다. 야, 쟤는 답이 안 나와요, 얘들은. 자, 네 번째 보시면 계층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신분 계층. 그래서 신분 제도가 있죠. 거기에 이제 중간쯤 보시면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구분해서 출신 성분과 당적, 그 당성에 인해서 당적은 없죠. 당이 하나니까. 그렇죠? 인위적으로 구조화 시켜놨고 폐쇄 체제. 그래서 개인의 개인적 노력에 힘입어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동한다. 못합니다. 절대 불가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전근대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혹은 공부를 안 했어도 상식선에서 신라의 신분제도 신분제 골품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골품제예요. 절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정권 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황당해요. 후보를 뽑아요. 누가 어떻게 뽑냐면 단일 후보를 내세요. 그래서 찬성 반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의 폭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독재가 계속 시작되는 거고 계속되는 거고. 대표적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제가 이제 써놨는데 두 번째 줄 맨 끝에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보다 전체 조직을 더 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식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은 세계사적 보편성인데요. 그렇죠? 무슨 인권이 우리식 인권이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니까 열받지요. 자,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생존권 침해. 1980년부터 시작된 식량난 얘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아래에 2번에 직업선택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어요. 직업선택 없다니까요. 자, 세 번째 사전검열.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검열합니다. 자, 181쪽인데요.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제사회에서 비난하기 시작하죠.
야, 니들 웃기는 애들, 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그러면서 인권법을 만듭니다. 북한의 인권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이 불쌍한 백성들, 그렇죠? 인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탈출하기 시작하죠. 탈출합니다. 그래서 그 탈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탈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죠. 다 죽거나, 그렇죠? 그러면 탈북한 A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야, 탈북자가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야, 이거 외교상 문제가 있으니까 니네 나라 돌아가. 이렇게 해서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인권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유엔에서는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4년에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누구? 북한은 반대예요. 왜 우리의 우리식 그 인권이 있는데 왜 니들이 뭔 간섭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 두 번째 이제 탈북자 수용.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탈북자를 수용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자, 반대 국가 북한, 중국, 러시아. 야, 맵비도 얘들이 한다는데 왜? 그렇죠? 자, 두 번째, 세계 각국의 북한 인권법이 있어요. 2004년에 미국은 인권법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발표했고요. 미국. 자,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도 역시 북한 인권법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나라 문제는 뭐냐면 2005년에 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예요. 발의. 그러니까 법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발의. 그래서 국회 상정에서 요거 이제 법 만들자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는 이 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걸 통과를 안 시키니까 폐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죠. 국제사회는 이러고 있는데 지금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격한 발언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단원 들어가겠습니다.